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텅스텐 수출 전면 봉쇄. 그 한 줄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군에서 중국산을 법으로 금지했고 소재 강국이라던 일본마저 산업이 멈출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6배로 폭등했죠. 그런데 이 난리 속에서 모두가 답을 찾아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강원도의 한 폐광. 30여 년 전 중국에 짓밟혀 문을 닫았던 죽은 광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사람을 보내고 독일이 천억을 걸고 소재의 갑이라던 일본까지 줄을 선 그곳. 58조가 잠든 그 땅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도쿄의 중심에서 한 통의 보고서가 정부 청사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전면 봉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일본이 한 해에 들여오던 텅스텐의 90%가 단 하루아침에 끊겨버린 겁니다. 탱크 포탄에도, 미사일 탄심에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던 반도체 공장에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그게 멈춘다는 건 일본 산업의 심장이 멈춘다는 뜻이었죠. 봉쇄 발표가 난 직후 도쿄 증시의 소재 관련 주가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전에만 수조엔이 증발했어요. 방위성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됐고 경제산업성 복도에는 새벽부터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중국 없이 텅스텐을 구할 곳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거의 유일한 답이 우리가 평생 자원 한 톨 없는 나라라고 비웃어온 바로 그 나라에 있다는 것. 저는 그날 그 사실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저는 나가오카 유키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핵심 광물 조달을 책임지는 심의관입니다. 소재라는 무기로 어느 나라에 목줄을 줄 수 있는지, 그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청사에 들어섰을 때 복도의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던 대리석 바닥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어요. 다들 손에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끊겼다고요? 완전히요? 대체 언제부터? 저는 곧장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텁텁한 커피 냄새가 확 끼쳤어요. 밤을 새운 사람들의 냄새였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화면에는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의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부하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방산 쪽은 비축분으로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 이후엔 포탄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춥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쪽이에요. 우리 소재 기업들이 텅스텐 없이는 공정을 못 돌립니다. 거래처 절반이 벌써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안에서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축 석 달. 대체 공급선 없음. 가격은 이미 평소의 6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6배.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흔하디흔한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금값이 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중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까? 제가 묻자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방이 중국산을 막기 시작하니까 먼저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군에서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거든요. 적성국 자원은 무기에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중국이 아예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겁니다. 너희가 안 쓰겠다면 우리도 안 팔겠다. 그런 셈이죠.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이 닿는 순간 어깨에 묵직한 무게가 얹히는 기분이었어요. 전 세계 텅스텐의 80%가 넘는 양을 중국 한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손을 놓는 순간 일본도 미국도 똑같이 휘청였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소재 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도 결국 남의 손에 목줄을 맡긴 처지였던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이었어요. 제 오랜 상사였습니다. 핵심 광물 정책을 수십 년간 주물러 온 사람. 저에게 소재라는 무기를 쥐어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자료를 흘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호들갑 떨 것 없어. 대안을 찾으면 그만이야. 세상에 텅스텐 나는 곳이 중국뿐인가? 국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서방에서 돌아가는 광산을 다 끌어모아도 중국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모리야마 국장은 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정 안 되면 사오면 돼. 우리가 누군데. 소재라면 일본이 갑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소재라면 일본이 갑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든 무릎 꿇릴 수 있다. 그 믿음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일본이니까, 소재의 나라니까. 그 오만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저는 며칠 뒤에 알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요. 제가 소재라는 무기를 처음 손에 쥔 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 시절 일본은 세계 산업에 위해 군림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 그 정밀한 화학 물질들을 일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도 대만도 그 소재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요. 저는 그때 젊은 사무관이었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은 제 직속 상사였고요. 어느 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보던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가오카,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아나? 소재입니다, 국장님. 틀렸어. 우리가 가진 건 목줄이야. 옆 나라의 목줄. 그는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자신만만하던지 저는 그게 멋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보라고. 우리가 이 소재만 잠가도 한국 산업 전체가 멈춰. 반도체가 멈추면 그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지. 자원 한 톨 없는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어. 결국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거야. 저는 그 서류를 받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땐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라는 느낌. 한 나라의 운명을 손가락 하나로 좌우할 수 있다는 그 감각. 저는 그 일에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규제의 세부 항목을 다듬고 어느 품목을 언제 잠가야 가장 아플지를 계산했습니다. 규제가 발표되던 날 한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나라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였어요. 공장이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 소재를 구하려 동분서주하는 기업들. 모리야마 국장은 그 뉴스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나라를 흔들었잖아. 이게 일본의 힘이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그저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의 뿌리도 우리에게 빚진 언제든 목줄을 당기면 끌려올 나라. 한국은 말이야. 모리야마 국장은 그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사다 쓰는 나라야. 텅스텐도, 히토류도 죄다 중국에서 사오지. 소재는 우리한테 사오고 자기 발밑에 뭐가 묻혔는지도 모르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가 무슨 수로 우리를 넘어서겠나? 자기 발밑에 뭐가 묻혔는지도 모르는 나라.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다.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가 필요한 텅스텐을 100% 외국에서 사다 쓴다는 것도 그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것도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함께 단단해졌어요. 일본은 소재의 갑이다. 한국은 영원히 사다 쓰는 나라다. 이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죠. 그 단단했던 질서가 텅스텐이라는 단어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텅스텐을 끊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했던 그 짓을 이번엔 중국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걸요. 소재를 무기로 한 나라의 목줄을 쥐는 일.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일이 똑같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중국 말고 일본을 구해줄 텅스텐을 찾아서요. 전 세계 광산 목록을 펼쳐놓고 밤마다 그 위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능성이 지워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광산은 품질이 떨어졌고 호주의 광산은 양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은 진작에 채굴을 포기했고 미국조차 자국 광산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남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곳도요. 그렇게 목록의 거의 끝까지 줄을 긋고 있던 어느 밤, 제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강원도, 상동.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광산이라니, 자원 한 톨 없다던 그 나라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분명 무슨 착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오 같은 한 줄이 제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텅스텐 광산이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모리야마 국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 자네 뭘 잘못 본 거 아닌가? 그 나라에 무슨 광산이야? 있었으면 진작에 캐고 있었겠지. 자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텅스텐 광산이 하나. 그런데 이상한 건 30여 년 전에 문을 닫은 폐광이라는 겁니다. 거봐, 폐광이잖아. 죽은 광산이라고. 그런 데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국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폐광은 폐광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광산을 깊이 조사해보라고 지시했어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워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조사 결과가 제 책상에 올라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온 직원의 표정이 어딘가 묘했어요. 당황한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의관님, 이 광산 말입니다. 보통 폐광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광산 하나가 한국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진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 수출의 절반, 광산 하나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 산골 광산 하나가 한국 경제의 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문을 닫았지? 중국 때문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30여 년 전 중국이 헐값에 텅스텐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싼 인건비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앞세워서요. 아무리 좋은 텅스텐을 캐내도 중국이 던지는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캐면 캘수록 손해가 쌓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또 중국이었어요. 30여 년 전엔 그 광산을 짓밟아 문을 닫게 했고 지금은 우리 일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가해자의 얼굴이 같았습니다. 광산이 멈추던 날 마을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보고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평생 그 산에서 텅스텐을 캐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캐던 굴을 아들이 물려받아 캐던 그런 집이 흔했다고요. 광산이 멈추자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혔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산골 마을 이야기인데 저는 그 대목에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광산이 멈추던 날 울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쩐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죽은 광산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직원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심의관님, 그 광산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죽은 줄 알았던 그 폐광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그냥 다시 여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사람을 보내 현장을 살펴봤고 독일이 큰돈을 댔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저는 그 두 나라 이름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골 폐광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던 무언가가 그 강원도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는 자원이 없다. 그건 제 평생의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이 지금 제 책상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리야마 국장에게 한국 출장을 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접 그 광산을 두 눈으로 보고 오겠다고요.
국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관이야. 그런 사람이 한국 산골 폐광까지 직접 간다고? 체면이 있지. 국장님, 지금 우리 산업이 멈출 위기입니다. 체면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깟 폐광에서 뭘 얻겠다고. 가봐야 망한 광산 구경밖에 더 하겠어.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을 대신해. 어림도 없는 소리야.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반쯤은 국장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가봐야 별것 없을 거다. 그저 마지막 가능성 하나를 직접 지우고 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묘한 기분에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만 그 보고서의 한 줄이 떠올랐어요. 광산이 멈추던 날, 마을 전체가 울었다는 그 대목이요. 그리고 그 죽은 광산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도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무엇을 보러 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원 빈국이라 비웃던 나라의 산골에서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는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오르던 그 아침,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빨리 돌아오자. 별것 아닐 테니까. 그 별것 아닌 곳에서 세계가 왜 한국 앞에 줄을 서는지 저는 곧 똑똑히 알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겹겹이 나타났어요. 차창 밖으로 푸른 능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산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산골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나. 가봐야 녹슨 철문 하나 보고 오는 거겠지. 차가 산길로 접어들수록 길은 좁고 구불구불해졌습니다. 저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런 곳에 정말 광산이 있습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거슬렸어요. 죽은 광산을 안내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당당했거든요. 고개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산 아래 너른 분지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폐광을 상상하던 제 머릿속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갔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땅을 울리며 전해졌습니다. 이게 폐광이라고요. 30여 년 전에 문을 닫았다던 모두에게서 잊혔다던 그 죽은 땅이 여기가 정말 그 폐광 맞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빙긋 웃었어요. 맞습니다.